그래서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규제 지역 내에 있는 거랑 규제 지역 외에 있는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규제 지역 내 서울 그리고 경기도 일부 거기는 어떤 것들이 각광을 받을 거냐. 비주택 매물, 꼬마 빌딩, 뭐 오피스텔, 아파텔, 뭐 토지, 지식산업센터, 뭐 구분상가 이런 것들이 또 각광을 받을 거고, 그리고 재개발 이거는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기 때문에 빌라 하나 단독 같은 거, 그리고 아파트를 사시려고 하셨던 분들이 특히 강남에 아파트를 사시려고 하셨던 분들이 그거를 못 사고 주요 입지에 재개발을 사겠죠. 그러면 뭐 한남, 성수, 흑석, 노량진, 부가연 뭐 이런데 주요 입지에 있는 그런 재개발 그런 데가 또 호재고, 용산, 마포, 금호, 신당 딱 그 서울 핵심 입지 있잖아요. 3도심을 기준으로 거기 안에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경매 토지거래 허가 없이 매수가 가능하죠. 그냥 낙찰을 받으면 그냥 이제 그게 허가를 받은 걸로 봅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파트 물건들이 그 입찰 경쟁률이 굉장히 셀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경매가 옛날에는 좀 더 싼 물건을 매수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접근을 했는데, 이제는 토지거래 허가를 피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그런 이제 매수 수단이 될 겁니다. 조합에서 조합에다 물어봐야 돼요. 조합에서도 우리 구역 내에 뭔가 경매나 물건이 있다, 그 존재에 대해서 알고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합니다. 네, 전화를 하기 때문에 전화하면 딱 알아요. 아, 그거요? 그러면 얘기해 주는 데도 있고 안 얘기해 주는 데도 있는데, 안 얘기해 주면 그냥 접근 안 하는 게 맞죠. 재개발도 대부분 신통으로 묶여 있어가지고 네. 토지 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나요? 그죠? 그렇지 않은 재개발 지금 서울시나 노량진, 부가연, 신당 뭐 신당 19역도 이제 그러니까 아직 신속 구역 안 된 걸 말씀하시는 구역 지정 안 된. 구역 지정된 거 신당 19역도 풀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신속통합기획 선정된 데가 토지거래 허가 묶이잖아요. 평생 묶는 게 아니라 조합 설립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풀어줘요. 근데 신당 19역도 풀렸습니다. 그리고 신속통합기획 아니더라도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데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규제지역 밖으로는 서울에 인접해 있고 교통이 편리한데, 역세권 신축 대단지만 보셔야 됩니다. 지금 구리, 동탄, 부천, 덕은지구, 지축, 별내 여기가 신축 많잖아요. 여기 위주로, 그리고 여기랑 가까운데 여기랑 딱 붙어 있는데 더 좋고, 요런 데 신축 대단지들이 이제 각광을 받을 거고, 지방의 광역시 대구, 부산, 광주, 세종이 제가 볼 때는 좀 호재가 좀 돌 것 같아요. 이제 세종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회복하는 게 좀 폭이 좀 클 겁니다. 요런 것들이 이제 수혜를 받는다.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이 비주택 물건은 결론은 이제 우리 다주택자 취득세 때문에 주택을 못 사니까 허가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취득세랑 허가를 피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시는데, 아무거나 다 사면 안 됩니다. 아파텔 있고 생활용 숙박시설 있고 지식산업센터 있고 뭐 여러 가지인데, 이 위에 있는 것들은 그냥 아예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막 광고도 많이 하고 막 대출도 잘 나오고 막 그 영업사원들 대거 고용해가지고 많이들 하신 분들 많거든요. 아파텔은 정말 주요 입지 이런 데는 조금 수익을 봤을 거고, 생활용 숙박시설은 다 망했고 100% 다 망했어요.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로 돈 번 데는 성수, 판교, 영등포 일부, 그 외에는 얘는 나머지도 다 망했습니다. 그래, 이 세 개는 절대 하지 말아라. 그럼 비주택 매물 어떤 거를 하셔야 되냐? 재건축 상가. 요거는 단지 내에 있지만은 허가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출도 나오고, 그리고 재개발의 비주택 매물들이 있잖아요. 뭐 도로 부지, 뭐 나대지, 올근생, 그리고 뭐 무허가도 주택 수에는 포함이 됩니다.
근데 취득세가 그냥 4.4%.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꼬마 빌딩. 꼬마 빌딩도 문재인 정부 때 가격 엄청 올랐거든요. 이제는 또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코로나를 한번 겪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활 패턴이 다 온라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꼬마 빌딩을 하시면, 저는 전문가는 아닌데 이 정도는 알거든요. 꼬마 빌딩을 하실 거면 돈 많이 주시고 상권 좋은데 무조건 그런 데 가셔야 돼요. 괜히 좀 싸다고, 주변 평당 가격보다 싸다고 접근하시면은 그 어떤 유동인구라든지 이런 상권을 꼭 분석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거나 사면 안 되고, 꼬마 빌딩을 하시고 싶으신 분은 그 공부를 하시고 꼬마 빌딩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 한번 꼭 방문해 보시기. 그래서 이게 어떤 규제들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상품일 수 있기 때문에 꼭 옥석 가리기를 하시고 리스크 관리도 꼭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비주택 매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재건축 상가, 이게 지금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뭐 안 좋은 판례들도 나오고, 일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에 나와 있는 상가가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 한번 살펴볼게요. 쭉 읽어보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 어쩌고저쩌고 관리 처분은 각 호 방법에 따른다. 다만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조합원 전원의 동의 100%입니다. 이거 사실상 그냥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개정이 2022년 12월 19일 날 됐고, 그 전에 이미 국토부 지침으로 한번 내려왔는데 이거 안 따르고 막 반항했던 데들이 지금 문제가 될 겁니다. 부대시설, 복리시설, 상가입니다.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소유자에게는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공급할 것, 상가 소유자에게는 상가를 공급할 것, 강제 조항입니다.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강제 조항이에요. 새로운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가를 안 짓는 경우에는 기존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가액이, 권리가가 분양주택 중 최소 분양 단위 규모의 추산액에 정관 등으로 정하는 비율, 이거 산정 비율이죠. 보통 상가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막 10배도 뭐 받고 이렇게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조합원 분양가를 이제 가격을 줄여주는 거죠. 만약 이제 0.1이다. 그럼 조합원 분양가가 10억인데 우리 단지의 산정 비율이 0.1이다. 그럼 10억짜리 조합원 분양가를 1억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권리가가 1억보다 커. 그러면 이제 입주권을 받는 거죠. 정관 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산정 비율을 정하고 그거를 조합원 분양가에 곱한 다음에 그거보다 내 권리가가 높다. 그럼 입주권을 받는 겁니다. 기존 부대시설, 복리시설 가액에서 새로 공급받는 부대시설, 복리시설 추산액을 뺀 금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 분양 단위 규모의 추산액에 정관 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 이 얘기 뭐냐면, 내가 상가가 있어요. 근데 상가를 지었어. 그럼 상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여기 상가를 무조건 받게끔 되어 있으니까. 근데 상가를 받아가지고 권리가가 남았어. 그런 경우에 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그것도 남아있는 금액이 산정 비율을 곱한 조합원 분양가보다 높았을 경우에만. 그러면 상가를 무조건 그러니까 우리 단지가 재건축을 하는데 상가까지 같이 지을 거야. 난 상가 소유주야. 그럼 무조건 상가를 받아야 되고, 권리가가 남으면 그걸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가를 안 짓는다. 그러면 바로 이제 아파트를 신청을 할 수는 있는데, 이 산정 비율이 조합원 최소 분양가보다 내 상가의 권리가가 높아야 돼. 그래야 입주권을 준다는 겁니다. 굉장히 까다로워졌죠. 그리고 산정 비율을 정하는 게 이건 판례인데, 방하 6구역이 아니라 방배 6구역입니다. 방배 6구역. 도시정비법 시행령 6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아까 우리 봤잖아요.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강행 규정으로 봄이 타당. 강행 규정이란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대법원 최종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건은 어떤 거냐면, 방배 6구역 상가 조합원들이 이 산정 비율을 바꾸려고
이제 총회 안건을 올렸어. 근데 총회 안건들이 이제 그 종류마다 동의율을 받아야 하는 요건이 다 틀리거든요. 3분의 2 받아야 되는 게 있고 절반만 받아야 되는 게 있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절반만 받아서 통과를 시켰어. 50몇 프로 해가지고 이제 그 총회에서 통과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반대편에 있는 조합원들이 소송을 건 거야. 이거는 3분의 2 받아야지.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절반 가지고는 안 된다. 3분의 2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소송을 건 거예요. 그래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했냐. 절반이고 나발이고 3분의 2고 나발이고 조합원 전원 동의를 받아오지 않으면 없던 걸로 하겠다. 결론은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고 이게 지금 10만 표 이차에도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상가 재건축을 매수를 할 계획이 있어. 그러면은 안전한 것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걸 이번에 좀 하려고 해서 좀 살펴봤는데 살펴봐야 될 게 너무 많아. 조합 정관부터 해가지고 다 싹 다 해야 여러분한테 제가 브리핑을 할 수 있을 정도 돼가지고 따로 요거는 상가 재건축 특집으로 한번 브리핑 아니죠 세미나를 다시 하려 그래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중요한 거는 아파트가 상가가 아파트를 받으려면 그 단지가 상가를 지으면 안 되고 상가를 짓는다 하면 상가를 받고 남은 권리가로 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산정 비율을 바꾸는 게 조합원 전원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관상에 그러니까 정관 바꾸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돼. 그러면 정관 최초 작성할 때 조합 설립 총회 할 때 이미 그 산정 비율이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조합 설립 총회 때 그 산정 비율이 적혀 있었는지 안 적혀 있는지 이걸 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조합 설립 총회 그러니까 정관에 산정 비율이 0.1이 있어. 그러면은 되는 거죠. 산정 비율을 바꾸려면 조합원 100%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조합 설립 총회 때 무조건 박아놔야 된다. 그리고 이 법 개정이 2022년 이후에 됐기 때문에 그 전에 조합 설립 됐던 데는 그나마 괜찮은데 얘네도 문제가 있죠. 결론은 상가를 안 지어야 돼. 그래서 뭐 디테일한 뭐 법적인 근거는 나중에 상황을 좀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지금 법적인 근거는 상가를 안 지으면은 상가를 지으면 상가를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상가 조합원들은. 그래서 2022년 12월 전에 조합 설립하고 산정 비율을 맞춰놓은 단지만 보셔야 된다. 재개발도 똑같은 거예요? 아닙니다. 재개발은 달라요. 재개발은 명확하게 이제 입주권 나오는 조건이 있죠. 재개발은 이런 산정 비율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무조건 내 권리가가 조합원 최소 분양가보다 높아야 돼. 낮으면 청산돼요? 청산입니다. 뭐 상가를 받거나. 그리고 재개발 잘 말씀해. 재개발 비주택 물건, 도로부지, 나대지, 올근생, 주거용 근생, 과소필지, 멸실된 입주권 이런 거 활용하기 되게 좋잖아요. 나대지는 대출도 나와요. 나머지는 대출은 안 나오긴 합니다. 멸실된 입주권은 이주비 대출 승계는 가능하지만 그러니까 재개발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명확한 조건이 있습니다. 조례마다 다른데 구조례, 그러니까 뉴타운 사업은 대부분 다 구조례라고 보시면 돼요. 이 구조례, 신조례 정하는 건 아시나요? 2010년 7월 30일 이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된 구역은 구조례 적용을 받고요. 그 이후에 기본계획이 수립된 재개발 구역은 신조례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뉴타운 사업, 뭐 한남, 노량진 뭐 이런 데는 대부분 다 구조례 적용을 하고 최근에 시작하는 뭐 신속통합기획이네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신조례 적용을 받습니다. 근데 그런 건 있어. 옛날에 뉴타운 사업 하다가 박원순 때 해제가 됐어. 그런 데가 지금 다 새로 뭐 다른 걸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는 구조례 적용받을 수도 있고 신조례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구청 추진이 꼭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럼 구조례를 적용받는다. 그런 전제하에 비주택은 어떤 조건만 입주권을 받느냐. 분양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총 면적이 90제곱 이상인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대지가 지목은 상관없습니다. 도로든 뭐든 다 상관없어요. 90제곱 이상만 되면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 규모 공동주택 1가구 추산액 이상인 자. 그러니까 조합원 최소 분양가보다
내 감정가가 높다. 그러면 받는 거예요. 그리고 구조례 적용받는 것들 중에 뭐야? 구조례 적용받는 것 중에 주거용 근생이랑 과소필지, 이건 신조례는 안 줍니다. 그러니까 뉴타운 사업하는 한남이나 노량진이나 구조례 적용받는 지역들에서만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게 주거용 근생하고 과소필지. 주거용 근생은 뭔지 알죠?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데 안에 들어서 보면 사람이 살고 있어. 주거용으로 쓰고 있어. 이거랑 과소필지. 여기 2번 보시면 종전 토지 총 면적이 90제곱 이상인 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멀쩡한 토지고 과소 토지는 뭐냐? 90제곱이 안 되는 거. 근데 조건도 있습니다. 30제곱 이상은 되셔야 되고 공유 지분은 안 되고 한 필지의 토지여야 됩니다. 그리고 도로로 쓰고 있으면 안 돼. 그 조건만 되면 그렇다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라 과소 필지는 사업 시행 인가부터 준공 때까지 세대원 포함 전부 무주택인 경우에 입주권을 줍니다. 그리고 이거와 비슷한 거 주거용 근생,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거용 근생,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주거로 쓰고 있는 거. 요거는 정비계획 수립일부터 분양 신청 마감일까지 나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거가 확인이 되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상적으로 이렇게 법적으로는 나와 있지만 특히 뭐 주거용 근생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썼는지 이걸 어떻게 입증할 거냐. 제일 편한 건 주택분으로 재산세를 납입하면 제일 편해요. 수도세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실무상에 그렇게 주택으로 재산세를 안 내고 있다. 그러면 대체 수단으로 뭐 가정용으로 전기를 쓰고 있다거나 수도를 쓰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증빙을 해서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함남이나 뭐 최근에 뭐 신림이나 이런 데 다 그렇게 해서 다 받긴 했어요. 근데 명확히 받을 수 있는 거는 주택분으로 재산세를 납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명확히 받는 거고 나머지는 내가 증빙을 해야 돼. 근데 막 자료가 좀 누락됐어. 이러면 또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리스크가 크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 지금 과소필지나 주거용 근생이나 전 소유자들도 주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전 소유자 세대원이 주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까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 소유자의 세대원이 주택이 있었어? 그러면 이거 청산이에요, 청산. 그래서 이거 사실 현실적으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물론 내가 매수하는 매도인 거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그 매도인이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매수한 사람이야. 그럼 정비구역 지정 때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세대원, 그 사람 주택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이건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파악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거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안전하게 매수하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안 하는 게 마음 편합니다. 괜히 이런 거 했다가 관리처분인가 날 때까지 계속 막 맘조리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뭐 과소필지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괜찮지. 사업시행 인가부터 준공 때까지만 무주택이면 되니까. 물론 기간은 길 수 있지만 이거는 사업시행 인가 전에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잖아. 사업시행 인가 전에 내가 무주택이고 이 기간만 버티면은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